자,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입니다. 이 동가치성은 전 시간에 배웠던 보호증인적 지위와 더불어서 자, 보시면 마지막 줄에 기술되지 아니한, 즉 법조문에는 기술되지 아니한 형법 이론상 인정되는 구성요건 요소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원래는 이퀄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이 원래는 자, 이 무게저울 추거든요. 무게저울인데 여기 자귀가 있어요. 자귀는 에너지가 투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기보다는 당연히, 즉 거동이 투입되어 있지 아니한 부자기보다는 당연히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큰 돌덩이 두 개를 얹혀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무게저울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돌덩이 두 개가 뭐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는 보증인적 지위고 하나는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보증인적 지위는 전 시간에 배운 것이고 지금 시간에는 동가치성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본서 가보세요. 자, 나와 있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자기가 자귀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 동가치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즉,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행위의 태양이, 자,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태양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이걸 풀었으면 행위의 모습이, 그런 말이, 행위의 모습이 자기와 동일시가 될 수 있을 때 동가치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기출던지기 한 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기출지문이 나와 있죠. 기출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가치성이란 결과와의 동가치성을 의미한다. 결과가 아니고 뭐다? 행위와의 동가치성을 말합니다. 됐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제목도 행위가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면 동가치성이 있다. 이 제목을 누가 붙였어요? 제목을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러면 행위의 정형화된 형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밑에 여기 다수설 나와 있죠. 다수설일 때 순수결과범 행태의존적 할 때 이 행태의존적, 우리 학자들은 판례 아닙니다. 학자가 그랬습니다. 순수결과범과 행태의존적 결과범을, 이 결과범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요. 쪼개서 행태, 일정한 행태에 의존하는 결과범일 때에, 예를 들면 사계죄는 기망, 공갈죄는 공갈, 강도죄는 폭행협박, 공연음란죄는 음란행위라고 하는 일정한 행위, 이 행위의 정형화된 형태가 있을 때 자기와 이퀄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붙이기를 뭐라 붙였다? 행위의 정형화된 형태의 동가치성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가치성이라는 것은 행위와의 정형화된 형태가 자기와 동일시가 될 수 있을 때 인정된다, 그 뜻입니다. 자, 이 동가치성을 밑에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첫 번째 줄에 법적인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기술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 자, 그 말은 보증인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하죠. 그렇죠? 보증인 지위가 없는 자는 동가치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동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될 때 검토되는 겁니다. 자, 그 부자기가 여기 그 부자기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그렇죠? 여기 동등 나오네. 동등 이퀄 관계라는 겁니다.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 실행 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자기와 의한 것과 똑같이 부자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판례가 동치성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적용 범위라고 했었죠. 제목을 제가 다수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필기 좀 하세요. 필기. 자, 필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묶으시고,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묶으시고, 자, 하나는 결과범입니다. 하나는 뭐가 있죠? 결과범 말고 형식범이 있죠. 형식범. 그런데 이 다수설은 형식범 같은 경우에는 동가치성을 논하지 않습니다. 논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가치성을 논하는 것은 이 결과범에서만 논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결과범을 두 개로 또 쪼갭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수 결과범. 또 하나는 밑에 나와 있는 행태 의존적 결과범.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면서 하는 말이 땡땡. 이 순수 결과범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죠. 동가치성 기준이 행위의 정형화된 동가치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살인죄. 그냥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형태를 요하지 않잖아요. 칼로 찔러 죽이든 총으로 쏘든 돌로 쳐 죽이든 뭐 나주로 찍어 죽이든 뭐 일정한 형태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방화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일정한 형태를 요하지 않아요. 불지르면 되는 거지. 휘발을 갖고 와서 불지르든 라이터로 불지르든 전기 누전으로 불지르든 그렇잖아요. 상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손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순수 결과범 같은 경우는 동가치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땡땡 했죠. 동가치성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동가치성이 적용되는 것은 여기 행태에 의존하는 결과범에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땡땡 하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이제 결과범 개념 정의는 우리 저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결과범을 이 순수 결과범과 행태 의존적 결과범으로 쪼개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형법 총론 끝까지,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결과범을 두 개로 쪼개는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쪼갠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나누지 판례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학자들만 이렇게 나눠요. 됐죠? 자, 그러면 요 다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순수 결과범, 행태 의존적 결과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 방화죄, 상해죄, 성괴죄 이런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일정한 수단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행해지는 결과만 있으면 기수가 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순수 결과범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동가치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학자들은 또 어떨 때 적용된다? 사기죄처럼 기망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의존하는 이런 결과범에서만 동가치성 기준이 적용된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공갈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가치성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2번에다가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한학자들이 이렇게 나눴을 뿐입니다. 판례는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고요. 이런 공식을 안 써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 각주 12번 있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기 살인죄, 여기 방화죄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순수 결과범이잖아요. 순수 결과범이면 동가치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판례는 요 살인죄, 방화죄 판례가 뒤에 나올 텐데 이 살인죄, 방화죄의 경우에도 이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뭐다? 동가치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판례는. 그 점에서 이 판례는 학자 다수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행정고시에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죄, 방화죄 판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넘겨보시면 자, 요것이 이제 살인죄 판례고요. 자, 그 밑에가 이제 화재가 난 사건 방화죄 판례죠. 자, 그럼 첫 번째 판례 봅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죠. 갑은 조카 을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 불러내어 미리 물색해 둔 저수지로 데려갔다. 원래는 지금 제가 편의상 뭐 조카 한 명만 적어놨지만 원래 실제는 2명입니다. 2명. 10살짜리 하나가 있었고 7살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2명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라는 자가 조카 둘을 데리고 이제 저수지로 데려가죠. 그렇죠?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해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적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자, 을이 미끄러져. 왜 그렇나요? 그 전에 비가 왔거든.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제방뚝이 미끌미끌했어요. 지금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비포장했습니다. 전부 다. 그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 풀에 이제 물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발만 잘못 들이면 그 풀에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제 저수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미끄러지고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즉, 이 조카는
삼촌은 조카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조카를 불러냈잖아요. 위어머니네 불러냈기 때문에 그러면 조카를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결국 이 조카는 익사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10살 난 조카는 거기서 물에 빠져 죽는 거고요. 그럼 한 아이는 빠지지 않았지? 그 한 아이는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죠. 자, 그랬을 때 이 갑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죠. 자,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를 보시면, 이 설명 안 했네? 이 설명. 자, 다수설은 순수 결과범, 행태 의존적 결과범으로 나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순수 결과범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행태 의존적은 적용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판례 같은 경우는, 이 살인죄 방화죄의 경우에도 동가치성 기준을 적용한다. 그 점에서 학설과 다르다. 그래서 화살표를 반대 표시해놨습니다. 그 이유 아시겠죠? 됐고, 자 지금 보는 판례가 본 판례가 이제 저수지 사건이죠. 자, 동가치성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갑이 누구예요? 갑이 삼촌이죠. 삼촌이다. 을을 만약에 너 죽어라 하면서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면 살인죄죠. 자기죠, 자기에 따른 살인죄가 돼요. 그쵸? 자, 지금 방금 본 판례는 이제 부작위 사례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아이가 빠졌는데 갑이라는 삼촌이라는 사람이 구조를 안 합니다. 구조를 안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익사하고 말죠. 그랬을 때 이것이 이퀄 관계냐? 이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거나 집어 던져서 죽이는 살인죄나 아이가 물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는 그 부작이나 이것이 이퀄 관계가 되냐? 이런 말입니다. 이퀄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니까. 그 첫 번째가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보호증인적 지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보호증인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일 때 그 법률상의 민법상의 근거가 조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률상의 보호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되지만 삼촌과 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삼촌이 보호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저수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불러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선행행위를 통하여 보호증인적 지위가 발생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보호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그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뭐다? 동가치성 기준을 적용해 봤다는 거죠. 근데 학자들은 이런 건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판례는요. 이 살인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 공식을 적용해 봤다는 거지. 적용해 보니까 이퀄이 되느냐? 이퀄이 된다는 거지.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구조해 줘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구조를 안 하거나 그래서 물끄러미 아이가 빠져 죽는 걸 보고 구경했다는 거지. 그 자체가 이퀄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 두 가지 공식을 다 집어넣습니다. 보증적 지위 검토해봤고 그 다음에 인정된 상태에서 동가치성 기준 공식을 적용해 보니까 이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판례다. 그 판결 요지를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려가죠.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죠. 함께 걷다가 빠지자 구조해주지 아니하여서 익사케 한 것이라 면 그랬습니다. 자, 피고인이 살인죄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살인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보호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려갔던 피고인으로서는 이것이 뭐죠? 저수지로 데려갔다. 이게 바로 선행행위입니다. 적으세요. 선행행위. 이를 통하여 보호증인적 지위가 발생했다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지? 그를 구조해줘야 할 법적인 자기 의무가 발생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까지 꺼내세요. 여기까지는 보호주의적 지위 발생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검토해 볼 것이 뭐다? 동가치성이죠. 피해자가 물에 빠진 다음에 살해 범위를 갖고 구조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부작위는 이건 부작위죠? 부작위잖아요. 방관한 부작위는 그를 직접 물에 던져 빠뜨리는 익사행위와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 이걸 뭐라 합니까? 자기죠. 자기와 다름없다가 무슨 말이야? 동가치성 이퀄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말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 보호주의인적지 인정됐고 그 다음에 동치성 인정됐고 그래서 부작위범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판례. 자, 이 판례도 무지 중요하죠. 갑은 모텔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한 대를 피웠다. 담배를 끄게 되었는데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들었고 이러한 중과실로 담뱃불이 휴지 옆에 있던 시트에 옮겨 붙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잠에서 깨어난 그 갑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다음 모텔을 빠져나오는데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주인이나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알리지 않았다. 왜요? 그럴 겨를이 없지. 불이 났을 때는 불이 난 거 영화 못 봤어? 뉴스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복도부터 해가지고 불이 나니까 이 거실방에서 불이 나니까 문짝이 터지면서 문짝으로 문으로 이렇게 시뻘건 화마가 막 삼킬 듯이 불이 나잖아요. 그리고 복도에는 자욱한 뭡니까? 그거에다가 그러니까 포복을 해도 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걸 해도 거의 뭐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살기 바쁘지 옆에 객실에 문을 두드리면서 화재가 났다 뭐 이런 거 말할 겨를이 없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거의 이러한 상태로 모텔을 빠져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투숙객들이 사망하고 결국 일부는 상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갑의 주책이 뭘까요? 이런 말이죠. 자, 똑같습니다. 노트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면 역시 이 무게의 저울을 달아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례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갑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모텔 사장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휘발유통을 들고 가서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다 타죽어라 하면서 불질러 버립니다. 이건 자기죠. 자기. 그래서 안에 있던 투숙객들이 죽거나 했을 때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또는 상해에 입었으면 치사상죄가 되는 거죠. 이건 자기로 발생한 거죠. 불질러 버렸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람이 방 안에 투숙객이 있고 담배를 한 대 피웠는데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TV 볼 때는 TV 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잠이 깨어났을 때는 방 안이 온통 불바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빤스바람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올 때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부작이죠. 부작이지. 그러면 이거 이퀄 관계가 되냐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휘발통을 들고 와서 불 지르는 놈과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피곤해서 내가 깨어났을 때는 온통 방이 시뻘거 있고 그래서 빤스바람으로 나와 휘발통으로 불 지르는 놈과 이걸 이퀄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지 이게. 그쵸? 따라서 우리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돌덩이를 검토해 본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보호주의인적지위가 있느냐? 있다는 거야, 이건. 그쵸? 왜냐하면 내가 담뱃불을 켰기 때문에 담뱃불을 꺼야 할 보호주의인적지위는 발생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선행행위죠. 보호주의인적지위가 인정됐다면 동가치성 기준을 적용해 볼 텐데 판례는 학자들과는 달리 방화죄의 경우에도 적용해 봤다는 겁니다. 적용해 보니까 공식은 적용해 봤습니다. 공식은 적용해 봤는데 이퀄 관계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와 부작위는 이퀄 관계가 아니다는 거지. 결국 그래서 보호주의인적지위는 인정됐지만 자기와 부작위가 이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식은 살인죄나 방화죄나 전부 다 적용했잖아요. 여기 적용했고 여기 적용했잖아요. 그렇죠? 적용했는데 결국은 위에 건 됐지만 밑에 건 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판결 요지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여기를 한번 끊어보세요. 자, 끊었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담배를 피웠죠. 담배를 피웠으니까 담배를 꺼야 할 보호주의인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담배불 끄지 않았죠.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중과실로 있는 선행행위로 인해서 보호증적 지위는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보호증인 지위 인정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검토해 볼 것이 동가치성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빠져나오면서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부작위는 내가 휘발통을 들고 가서 불 지른 것과 이퀄 관계 아니죠. 이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작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부작위로 공소 제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만 무죄인 거지. 다른 죄들은 인정했습니다. 중과실 뭐 등등은 인정했지만 부작위에 의한 현지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고, 자, 판례 봅니다. 자, 동가치성이 인정된 판례 보죠. 첫 번째 거. 유명한 판례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선박 침몰 등 조난사고로 승객,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배가 가라앉을 때 이 말입니다. 그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선원들 동그라미. 이런 사람들은 그 물에 빠진 보호 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다. 자기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 살겠다고 미리 배 타고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자, 밑에 보시면 그러한 부작위는, 즉 방관한 부작위는, 애들을 구조하지 않은 그러한 방관한 부작위는 자기와 똑같이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애들을 물에 집어 던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뭐 다 아실 것이고 결과는요. 자, 그런데 비교될 판례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최근에는 이 1번 판례도 시험에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해경시험에서는 이제 1번도 나왔는데 이 1번 판례가 하나 더 있죠. 별표짜리가. 작년도 경채시험에서 요 1번 판례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1등 항해사 세무쳐보세요. 2등 항해사 세무쳐보세요. 자,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선장과 더불어서 선원들과 더불어서 배 타고 나왔다는 거지. 자,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인죄가 될 거냐? 라는 얘기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뭐예요? 이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차 운전대 잡는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 위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동가치성이 없다. 동가치성. 그쵸? 동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에 선장과 선원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2번이 중요하죠. 2번. 업무방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동가치성. 이 업무방해죄도 뭐예요? 부작이라도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부작이라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되려면 동가치성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꺽쇠 1번도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꺽쇠 2번을 읽어보고 과연 동가치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피고인이 갑과 토지지상의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 현장을 막아버렸다.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치우지 않았다는 것이 부작위잖아요. 그쵸? 그 부작위가 이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자기와 이퀄 관계가 되어야 하거든. 그걸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시면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두어 공사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죠. 일부러 토지 위에 쌓아둔 것은 자기죠. 그게 아니라 당초 자신이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치우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뭐래?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쵸? 후에
치우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은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만 갖고서는 완료 후입니다. 완료 후. 완료 전이 아니고 단순히 치우지 않게 된 것은 자기와 이퀄 관계가 아니다. 자기와 이퀄 관계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동가치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 색깔로 이렇게 색깔 칠할게요. 올라가서 1등, 2등 색깔 칠하고 올라가서 다른 색깔로 선장, 선원들 색깔 칠하고 올라가서 이건 안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무슨 색깔이었지? 자, 이 색깔이네요. 자,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방화죄 판례입니다. 모텔 사건입니다. 올라가서 여기서는 되는 거죠? 되는 거라서 빨간 펜 뜨시고 그 부작위와 자기와는 똑같다. 똑같다. 여기 이분 저수지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